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322페이지 맨 하단에 양가로 2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양도로 보는 경우요. 자, 뭐 일단 그 전에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죠. 근데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당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이전이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요, 매매,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그 다음에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법인의 현물 출자요, 주식 출자지분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 또 그 다음에 대물 변제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하거나 그럴 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죠. 조세 물납도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하고요. 근데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는데,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취득 원인을 뭐로 기재하면 재산분할로 인한, 이혼 당사자 일방의 행사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원래 내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요,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수용도 양도에 당한다. 이런 것들. 공매나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당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등등을. 부담부증여도 있지만 아직 안 배웠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무상이전이요,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 양도로 뭐다?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29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고요. 지문 한 줄로 나왔고, 323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인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학개론이나 공시법에서 좀 배우고 오시면 좀 이해가 될 건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넘어갔다가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잘 될 거고요. 다른 과목에서 좀 배우면, 먼저 환지 처분, 보류지 충당, 결론이요, 양도에 당하지 않는데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밑줄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같은 게 벌어지는 지역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지구의 다른 토지로 환지를 받아요. 그러면 자, 이 환지 받았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예, 지목이 바뀌겠죠? 논밭이었다가 대지로, 또 지번도 여러분 바뀝니다. 공시법 이제 배우게 되는데 지번도 바뀌고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어요. 이때 이 사업 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해 줄 때 이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줬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예요. 그러면 보류지라는 것은 용어 설명 이제 교재에 다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에, 또 공사 비용에 대체하게 한 땅 채비지를 말해요. 공사 비용에 대체하게 한 땅 채비지를 말합니다. 보류지 그러면. 그럼 보세요.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해 줄 때 이 토지가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일 때는 이때 이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요, 공짜로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거지. 그럼 대가 받고 이전이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 양도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해당하지 않냐고 보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약에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절차가 늦어지고 사업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책적 목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이 보류지를 공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환지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대가받고 완전히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환지초문으로 지목 지번비용 정되는 경우,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외적인 것들은 나중에 볼 거고요. 용어 정리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여기 밑줄이요.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위 기역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밑줄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보세요. 이 토지 경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경계가. 그런데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토지 지상 경계가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서로 지금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에 대해서 서로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예, 갑과 을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이 토지 교환의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를 보세요. 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20%를 초과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를 초과할 때는 양도로 보는 거고 초과하지 않았을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이요. 하여튼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양도담보 읽어봅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양도담보란 읽어봅니다. 그냥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지만 일정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인데요. 넘어가시면 324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B번입니다. 등기형식은 양도이나 실질은 담보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채무자가 그냥 여전히 사용 수익해. 처분권만 변제계획에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기 때문에 등기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의 소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니은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계약서 사본을 여기서 또 밑줄이에요. 계약서 사본을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이에요. 결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만 알아두시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A, B, C는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읽어봅니다.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양도 담보계약이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하고. C번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이런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D급번 양도를 보는 경우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재산을 밑줄입니다.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에요.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간의 양도요. 이것은 제가 실질과시원칙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한 입을 돕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남편이 자다 말고 여보 일어나봐. 내가 사억에 산 광명에 사억에 산 아파트 지금 7억이 됐으니까 당신한테만 특별히 4억 2천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요 여보. 둘이 매매 계약서 쓰고. 예? 자, 그리고 저 친정 아버지가 2억에 산 아파트요. 저한테 지금 4억이 됐는데 요걸 아파트를 4억짜리 아파트를 좀 저한테 주려고 하는데요. 그냥 주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요거 친정 아버지가 옛날에 2억에 산 거 저한테 지금 2억 2천에 파는 거로 매매 계약서 쓰면 어떨 거예요? 물어보는 얘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 간의 부동산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가관계 의문이 따르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나 무슨 한 입을 돕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하죠. 네, 다만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밑줄이에요. 대가관계 있다는 게 입증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보충 내용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거나 그런 건데. 근데 동그라미 5번의 그 근거 규정이 제1 뭐 460141 131로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근거 규정이 여기에 요즘으로 따지면 이건 옛날 거고 요즘으로 따지면은 여기 이제 근거 규정이 양도소득세 원래 뭐 여러분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이게 집행 기준이요. 양도소득세 집행 기준 근거 기준이 근거가 집행 기준 요게 88-151-6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양도세 집행 기준이라는 것에 원래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요즘 같으면 근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안 적어두셔도 상관없고요. 그 근거까지 뭐 여러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배우자 직계존 미속 간의 양도는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추정 배제되고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더라. 오늘은 그 정도만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325페이지 뭐 이런 얘기들 나중에 우리가 다 차차 배워나갑니다. 너무 많이 배우면 수습이 안 되니까 항상 요만큼만 수습할 만큼만 던져줄 테니까 그만큼 받아갖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개 되면 추가해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326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326페이지 예제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니까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죠? 해당하지 않죠, 얘는?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 보류주에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다 그러면 틀리고. 2번은 일단 안 배운 거니까 넘어가고, 3번, 소득세법 시행령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일 예산을 변제 충당한 때요.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죠? 돈 안 갚았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몇 번 골라야 돼? 3번을 골라야죠. 28회 시험 때 나왔던 건데. 4번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이건 아직 안 배웠고 5번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안 배웠어도 안 배운 것들이 나왔어도 다 보는데 지장이 없었죠. 지금 이거 나중에 다 배우는 거지만 4번 5번도 일단 넘어갑니다. 제3절 양도 및 취득식입니다. 자, 요게 29회 시험 때 나왔어요. 독립화 문제로. 가끔씩 나오는 건데. 보세요. 25에 나왔죠? 29에 또 나왔죠? 이거 가끔씩 나오는 건데 25에 나왔고 29에 나왔어. 보세요. 18회, 14회, 18회, 25회, 29회. 그러면 30회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는 얘기지.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도 및 취득 시기도 28회 아니면 29회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근데 나왔단 말이죠. 30회 시험에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보다는 더 소홀히 하면서 강의를 할 건데 어떻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본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 안 낼 수도 있고 세금 과세가 될 수 있고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판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올해 30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 안 나온다고 난 얘기 안 했어요. 네? 절대 안 나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올 가능성이 낮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소홀히 할 건데, 그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보유기간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는 얘기. 일반적 거래의 경우 봅니다. 원칙 대금 청산일.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는 해당 자산의 밑줄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 청산한 날인데 이 대금 청산한 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경우 이어지는 얘기는 지금 보지 말고요. 327페이지 맨 위에 박스를 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것은 뭐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고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말하고 자 밑줄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이 약정 지급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날이 아니에요. 계약상 잔금 지급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합니다. 대금 청산이다. 원칙 대금 청산. 시험에서는 매매 등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이다. O, X요? X입니다. 대금 청산일.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예외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이 기재된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계에서일이요. 밑줄이요.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부에 등재되고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부동산은 등기일이고 주식은 명의계에서일로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하여튼 등기 접수일 기억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요? 등기 접수일이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이 기재된 자 밑줄입니다. 등기 접수일 밑줄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양도소득세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언제를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하느냐?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들? 실무적으로도 제자분들이 보유기간 때문에 저한테 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보유기간 판정할 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취득일 양도일 판단할 때 취득일의 양도일은 자 대금 청산일, 잔금 지급이라고 등기 접수일하고 비교해서 중보다 빠른 날입니다. 둘 중 빠른 날. 잔금 지급일이 빠르면 잔금 지급일이고 대금 청산일이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자 이거로 판단합니다. 나머지 특수한 거래는 나중에 배우긴 배웁니다. 이제 차차 나중에 배울 거고요.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자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서 넘어가고 330페이지입니다. 제4절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여러분 비과세 양도소득은요. 양도소득은 독립한 문제로는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요. 종합문제 속에서 따진다 그러면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내용은 종합문제로 따지면 거의 매년 나왔어요. 매년은 아닌데 거의 매년. 그래서 중요합니다. 30회 시험에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느냐 그 얘기인데 개요 같은 거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익상 또는 정책상의 이유로 일정한 소득 또는 일정한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과세 주체인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비과세 양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납세자의 신고 또는 신청의 절차나 세무상의 행정처분이 필요 없고 요건만 충족되면 아예 과세에서 제외입니다.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흔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했다?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세무서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예 과세에서 처음부터 제외예요. 그러니까 저 비과세 대상, 내가 1세대 1주택인데요, 교수님. 양도세 세무서에 이거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신고하라고 하던데요, 일단은. 그거는 세무사가요,
세무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요, 혹시라도 자기가 비과세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과세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날까봐 그냥 밑자 본전이니까 일단 신고하라고 그냥 그 말하는 것 뿐이지,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또 2번에 보니까 비과세 양도수익의 종류요. 자, 오늘은요, 자세한 것은 다음 순환부터 이제 천천히 배워나갈 거고, 이번 순환에서는 어느 경우에 양도수익이 비과세 되느냐 그냥 한번 슬쩍 보고 갈게요. 비과세 양도수익의 종류요.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등기의제, 등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 양도자산.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일단은 그냥 밑줄 살짝 긋고요. 미등기 양도,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고 미등기 양도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이요, 업계약서나 땅계약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수익이 비과세 되느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자, 어떤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빈 털털이라고 파산 선고 내리는데,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제목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2번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농지 교환이요, 맞바꾸는 교환, 일정한 농지 분합,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고요. 동그라미 3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 그와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배율,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그 주택과 주택 부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가주택 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가주택이 뭔지 뒤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살짝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고가주택 개념은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해요. 고가주택은 중요한 건데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요,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9억이 아니에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파는, 양도하는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입니다. 딱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자, 고가주택이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이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합니다. 비과세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받는 주택은 실제 파는 가격이 얼마까지 비과세 한다고요? 9억까지만 비과세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실제 내가 판 가격이 10억 원의 어떤 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10억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고가주택이면 9억까지는 부분은 비과세하고 9억 초과액 부분을 과세해요. 그래서 안분 계산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애 오늘은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배제된다.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한 가액,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자, 그래서 비과세 배제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만 비과세가 아니라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요번에 12월 달에 있잖아요. 요번에 12월 달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또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동그라미 3번까지가 아니라 비과세 양도의 종류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을 정오표로, 제가 길어요. 말이 길어가지고 정오표로 추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번호 3번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세한 양도세 비과세는 우리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8주가 나왔으면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대략적인 요건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에 우리가 7주 11월, 12월 달에 7주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달력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달력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요까지만 하고, 비과세 소득 종류만 오늘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요 정도만 오늘 비과세 종류 제목만 알고 갑니다. 나중에 자세한 얘기들 나중에 쫙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궁금하실 거지만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넘어가요. 쭉 양이 많은데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쭉 넘어가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 고가주택도 우리가 353페이지, 고가주택도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353페이지 고가주택이 뭔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353페이지 고가주택 설명드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과감하게 넘기세요. 359페이지로 갑니다. 359페이지로. 359페이지로 가시면은 359페이지 제6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있죠? 여기로 갑니다, 오늘. 자,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어디가 어려운 거냐? 여기부터 어려운 거예요, 이제.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부터 어려운 거고, 또 시험 문제도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에서 두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냐? 계산 과정이 중요하고 여기에 많은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또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용어라든가 대략적인 습만 오늘 보여드리고, 이번 순화는,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살붙여서 차차 1, 2월, 3, 4월, 5, 6월 가면서 계속 심화시켜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9페이지 펴놓고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봅니다. 계산구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59페이지 펴놓고, 자, 교재 보지 말고요, 일단 제 설명만 듣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이에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뺍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요. 양도 차익을. 구해진 양도 차익에서요. 우리가 보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1억 원에 샀는데 1억 원에 팔았다. 양도 차익 빵이죠? 양도세 안 내는 거지. 1억 원에 샀는데 7천만 원에 팔았다. 마이너스 3천. 양도세 안 내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특히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구해진 양도 차익에서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우리가 공제해서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해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금액,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리가 줄여서 장특공제, 공제를 하는데요. 장특공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개인적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요, 부동산을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대개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그러면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장기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파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단기, 1년 이내를 대개 의미하는데 1년 이내 단기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파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네? 단기 보유하다 파는 게 좋겠어요? 장기 보유하다 파는 게 좋겠어요? 아, 자, 앞동네는 압도적으로 눈치만 또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내 눈치를 보면 답이 나오남? 자, 그래서 단기라고 앞동네는 압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역시 단기 그러는데,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사람 보세요. 단기 보유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샀어요.
몇 개월 만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손해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팝니다. 그거 산 사람이 또 몇 개월 만에 팔면서 얹어서 팔겠죠? 또 산 사람이 몇 개월 만에 얹어서 팔겠죠? 얹어서 팔겠죠? 막 이러다가 이거 아닌데 거품이 팍 꺼지면은 나라 전체가 절단나겠죠, 여러분들? 아예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높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집값이 있잖아요. 그 집값이 뭐 광명시도 그랬었지만 뭐 한 2년 사이에 뭐 1억, 2억이 막 뛰어버려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강의 연락에 부동산에 막 돌아다니면서 뭐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강의만 연락이 아침 저녁으로 맨날 월요일 토요일까지 하고 돌아다니고 일요일 날 피곤해서 쉬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특강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돌아다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보세요. 이 강의만 해. 그래서 강의만 해가지고 연락에 새빠지게 1년 동안 자, 쓸 거 저 매출 나왔어요. 자, 저 비용 다 빼고 모았어요, 저축을. 연락에 강의해가지고 모아놨더니 난 뭐 이만큼 모았는데 이런 어떤 사람은 별로 일한 것도 별로 없고 버는 것도 나보다 적게 버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람 집값은 1, 2억, 2억 막 뛰어요. 내 집값은 1,000만 원 오를 때 저 집값은 1, 2억 뛰었어. 그러면 난 일할 맛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집값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져야지 집 없는 서민들이 집도 사고 그러니까 하여튼 집값이 반값으로 또 반토막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자, 보세요. 6억 하던 집이 3억으로 반토막 났다고 쳐요. 그러면 그 집은 망한 거죠? 6억 하던 집이 여러분 3억 하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그런 사람들 망한 거잖아요. 은행 부실화되죠? 은행은 6억에 맞춰가지고 집을 대출해주는데 은행 부실화되고, 나 개인도 지금 자산 반토막 났으니까 일단 애들 학원비도 줄이고 옷, 외식 다 줄이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다 경제가, 나라가 파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아주 내렸다가 서서히 올라가고 이래야지.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는 단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많이 거두니까 그래도 좋잖아요. 그런데 세금 우리가 그까짓 거 뭐 얼마나 된다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장기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말로 장기 보유해 주세요. 장기 보유하세요. 계몽운동 펼친다고 사람들이 장기 보유해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부동산 장기 보유를 우대하고 유도하고 장기 보유 기간에 따라서 그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 특별히 공제해 주는 게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양도책에서 장특공제, 공제에서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것을 공제해요. 기본적으로 깔아주는데요. 공제에서 뭘 구하냐?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과표 결정되면 뭐 곱하기 세율이지 뭐.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나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요? 산출세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출세를 구해. 그러니까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가 복잡하고 이 과정까지,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무조건 처음에는 외우셔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이 계산 과정을 옛날에는 순서를 뒤바꿔 놓고 물어봤었는데 12회 시험 옛날 시험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묻지 않고 서술형으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물어보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보느냐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X요. 그럼 뭡니까?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뭐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지. 기본공제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또 여기를 보세요. 보면서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맞잖아요.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하여튼 계산 과정을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자,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웁니다. 여기 보세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가, 필, 차, 장, 소, 기, 과요. 그래서 여러분 차장이 중요해요. 시험에서 양도 차익 계산과 관련한 내용은요. 어떤 해에는 한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오고요. 양도 차익과 관련해서 계산과 관련해서 요 계산과 관련한 요 내용은 어떤 해에는 두 문제씩 시험에 나오고요. 자, 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중요하고 또 장특공제 있잖아요. 제가 시험에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꼭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한 10개 된다. 그러면 10개를 찍어준다 그러면 시험에 7개 정도는 저 시험에 나와요. 근데 제가 장특공제 29회 시험 전에요. 29회 시험 전에 장특공제 나온다. 양도차익 나오고 장특공제 나온다 그랬는데 양도차익은 나왔는데 장특공제는 안 나왔어요. 독립화 문제로. 자, 30회 시험에 다시 던집니다. 장특공제 29회 시험 전에 개정 2018년도 개정 내용이 있었고 2019년 내년도에 또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장특공제가 연달아 개정 내용이 중요한 개정 내용이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회 시험에서는 장특공제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아니 안 한다고 그런 말은 절대 안 하고 장특공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 개정 내용이 원래 중요한 건데 중요 개정 내용이 계속 축적이 됐기 때문에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차장이 중요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장특공제 중요한데 차장 그러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느냐. 자, 차장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느냐. 우리 이름 또 까먹었다 내가. 진짜 우리 이름 뭐였었지? 미안. 연주? 내 이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자, 신연주. 자, 차장 그러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나? 어떤 게 딱 떠올라? 차장 그러면. 이거 가만히 좀 있고. 차장 그러면 어떤 단어가 연상된다? 버스 차장? 의외네 또. 자, 의외입니다. 되게 20대들한테 차장 그러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느냐 그러면 언니들이 옆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서 그래. 차장 그러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냐 물어보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다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끼어든 이쪽 동네 30대 후반, 40대, 50대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꼭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장은 버스 차장입니다. 예전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있죠. 지방 집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동생 학비 모자르다고. 그래서 돈 좀 붙여달라고 연락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월급날은 멀어요. 그럼 뭐를 해야 돼?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 어디로 가냐?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에브리바디 같이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갈 때는 사람 있나 딱 보고서 없다 그러면은 걸어갈 때 사람 있는 데서 막 하면 안 되고요. 사람 없는 데서 딱 봐 없다 그러면 가필, 차장, 소기 하면서 아셨죠, 여러분들? 돌아갑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 장특공제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 준거합니다. 무조건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에브리바디 같이 한 번 더요. 시작.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그럴 때요, 이 필요경비요, 양도과액에서 공제되는 이 필요경비에는요,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자, 봅니다.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이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요, 양도가액과 이 취득가액을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한 가액,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시절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제 실거래가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전면적으로 이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이건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에 잘 보세요.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고요. 적지 말고 설명 듣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그럼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적용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적용해서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양도가액에 의해서 이거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반대로 여기를 보고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을 듣습니다. 필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합니다. 1월 달에 똑같이 써놓고 똑같이 얘기하면서 똑같이 설명해요. 거의 3월 달에 말만 1월 달에 말만 조금 빨라질 뿐이지 똑같아. 내용은 레퍼토리는 똑같은 레퍼토리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잘 듣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은 장점이 뭐예요? 한 번 더 듣는 거지. 그래서 까먹을 만할 때 또 까먹었을 때 새해 돼가지고 2월 달 정도 돼서 양도차익 할 때 또 까먹어가지고 할 때 수업만 안 빠지면 또 봄 온다고 또 뭐 졸업식이 뭐 한다 빠지고 이러지 말고 2월 달에 할 때 또 빠지지만 않으면 똑같은 레퍼토리 또 하니까 그때 또 들으면 대충 이제 또 감이 옵니다.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있죠.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을 과세권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이 요 미확인, 확인이 안 됩니다.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일단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따가 사진 찍으시고 자, 보면 같은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가 있는데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습니다. 자,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에 나란히 101호가 거래 신고해 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2호가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3호는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와요.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계약서 갖고 봐라. 자, 그러면은 실제 그렇게 네가 거래했는지. 그랬더니 주머니 막 뒤지면서 오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계약서를 땀막 뻘뻘 흘리고 막 그러면 확인이 안 돼요. 자, 이럴 때 250만 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실지 거래가액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 있어 확인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추계 방법으로 해요. 자, 어떻게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느냐.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계를 정하느냐. 자,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먼저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이요. 매매 사례가액이 뭔지는 기본서에 다 있으니까,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만 듣습니다.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당해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요 3개월 이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03호 이 자산의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101호 1억에 거래해서 102호 1억 200에 거래해서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요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자,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이내에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자, 신빙성 인구로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고 요거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환산가액이라는 것을 적용하는데 환산가액이요. 자, 어떤 거냐면 환산가액은 이런 거예요. 이 환산가액은 취득할 당시에 예전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실거래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내년도 개정세법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제 개정이 되는 거 보니까 나오던데 60일에서 이제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바뀐다 어쩌고 막 그렇게 개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떤 간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거래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전산망에 딱 입력이 되고 또 그게 국세청에 통보돼서 국세청 전산망에도 실거래가, 실지 취득한 가격이 딱 거래 가격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 나 실지 취득한 가격을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안 통해요. 거의 웬만하면. 근데 1990년대 제가 부동산을 샀어요. 저한테 부동산을 그 당시에 판 사람은 기준시가 과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에서 그 사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자, 지금 팔려고 했는데 실지 양도한 가액은 있어요. 실지 취득한 가액,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 가격을 환산해서 구하는데 환산 가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환산 가격은 이렇게 구해요. 환산 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환산 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이요. 여기 이제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하여튼 양도 당시 실거래 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는 실지 양도한 가액이 3억이라고 쳐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라고 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환산가액은 얼마입니까? 아이고, 이런 산수도 안 되면, 암산으로 안 되면 어떡하려고. 3억의 절반이면 얼마냐고. 3억의 절반이면 3억이 2분의 1, 절반이 얼마요? 1억 5천. 자,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환산가격이 되는 거예요. 취득가격을 환산가격으로 1억 5천 원.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자, 계산식 학개론처럼 복잡한 것도 아니고 세법. 요 환산가액, 요 계산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최근에도 2번씩이나 나왔었는데, 아유, 복잡한 계산식도 아닌데도 요거만 이런 것만 나오면 막 어렵다고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환산 취득가액이야. 그 다음에 또는 또 보세요. 또는 기준시가를 극히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떠든 간에 자,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 순서 바뀌면 틀려요. 적용 순서가. 자, 그래서 적용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여기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환산가격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계약서 있는데도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환산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자, 왜 유리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환산가격으로 왜 유리하냐? 실제 취득한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싸게 샀어요. 근데 실지 양도한 가격은 굉장히 커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지금 이만큼이에요. 근데 환산 가격으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실거래가액은 커요. 근데 기준시가는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강남 뭐 아파트
요번에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 쪽인가? 그 어디야, 가든 파이브 있는 그쪽, 저쪽 건너동에 그 아파트 대단지, 요번에, 입주했었잖아요. 뭐, 그런데 보니까 뭐, 공식 시세에 한 35% 정도밖에 공시 가격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미쳐 있잖아요. 기준시가를 못 따라가요. 가격은 많이 뛰었는데, 시세는 많이 뛰었는데, 기준시가는 그걸 못 따라가니까 이 기준시가는 작아요.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그러면 환산 가격은 이렇게 커지게 돼 있어요. 예? 자, 환산 가격은, 환산 취득 가격은 커져요. 그러면 양도차익 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돈 벌었잖아요. 지금 양도차익. 그죠? 이렇게 해서 환산 가격으로 하면 취득 가격이 커져요.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하여튼 환산 가격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자, 그럼 다시 여기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계할 때 있잖아요. 추계할 때 여기를 봅니다. 중요한 건데. 추계할 때 있잖아요. 추계할 때,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의 순서를 제가 추계, 결정, 경정의 순서를 좀 적어드리면요. 여러분 보세요. 결정한다는 것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린 결정한다고 하고, 경정은 고치는 건데요. 추계, 결정, 경정이요. 어떻게 구체로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자, 시험에서 여러분 봅니다.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하면은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자, 이거 순서 바뀌면 틀려요. 콕 집어서 양도가액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그러면 기, 감, 매가 아니라 매, 감, 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합니다. 또 여러분 봅니다.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그래서 취득가액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환상가액,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OX? X입니다. 제가 매매사례가액, 환상가액, 감정가액 이렇게 순서 바꿨죠? 매환감기가 아니라 뭐다? 매감, 환기 순서입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이 환상가액이라는 것은 지금 유일하게 한 사람만 필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대 계속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환상가액은 자 보세요.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기를 최근에 어떻게 나왔었냐.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X, X입니다. 뒤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또 28회 시험 때는 자 어떻게 나왔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자 어떤 게 나왔냐.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OX요. X입니다. 자, 취득가액 분명할 때 매감기 아닙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환상가액 빠져서 틀렸잖아요. 매감한기인데 매감기로 해서 틀리게 이렇게 나오고 아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요거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뭐 다음에 또 추가해서 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만 일단 알고 있어도 뭐 일단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다시요.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이렇게 알고요. 자, 요거 일단은 여러분요. 교재는 좀 이따가 제가 읽어드릴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359페이지 요거까지 좀 보고 그러면은 설명드린 것까지 보고 다음 시간 오늘 좀 저기 하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교재 조금 보고 본 거 359페이지 있죠?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래서 양도가액의 그 맨 꼭대기 있죠? 가액 동그라미 필요경비 필의 동그라미, 양도차익 차액 동그라미.
장특공제 장의 동그라미, 양도소득금액 소의 동그라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의 동그라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의 동그라미.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구조, 양도차익 계산 359페이지 한번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은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실제 양도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 추계 결정 어떻게 한다? 매, 감, 기를 적용하고요.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은 추계 결정할 때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꽃표시, 손가락 표시 보니까요. 아까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환산가액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해서요. 2018년도 개정세법인데 29회 시험 때 이거 나왔어요. 지문에.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하는 5년 이내에 그 건물을 양도할 때는요. 근데 환산가격으로 양도세 계산한다?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의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자, 요거 시험에서는 29회 시험 때는 환산 취득가액이 5%인데 이걸 갖다가 산출세액의 5%로 바꿔서 29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환산 취득가액이 몇 프로? 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360페이지 양도차익 계산 그래가지고요. 양도차익 계산 그래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 그래서요. 양도차익 산정 한쪽 가르칠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 가로 생략하고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그 아래줄 끝에 에 따르고 밑줄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밑줄이요. 자, 아까 설명드렸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 기준 적용 원칙. 한쪽 가르친 2번은 지금 됐고요. 내려와서 양가로 2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입니다. 원칙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거래가를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추계, 조사, 결정, 경정 그 사유를 한번 볼게요. 추계 사유 361페이지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밑줄입니다. 그래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속 밑줄입니다. 매매사례가액, 매의 동그라미, 감정가액, 환상가액, 환의 동그라미, 환의 동그라미, 매감, 환 또는 뭐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기의 동그라미고 밑줄 쫙입니다. 그럴 때 추계 결정 경정 사유 보충 내용도 읽어보시고 참고적으로 추계 적용 순서요. 구체적인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 이미 다 정리해드렸고 머리 글자에 다 색깔 짙은 색 돼 있죠.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한다?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매매 사례가액이 뭐고 감정가액이 뭐고 이런 것들 환산가액이 뭔지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고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362페이지 보충 내용 362페이지 보충 내용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그래서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밑줄이죠. 해당 건물 환산가액이 몇 프로요? 5%. 요거 산출세액 5% X입니다. 산출세액 X요. 자, 해당 건물 환산가액이지 요거 저희끼리 땡냐해서 산출세액의 5% 아닙니다. 산출세액의 자 100분의 5가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라는 거.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니은번도 밑줄입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밑줄이요. 자, 그리고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고요. 어떻게 오르는지 기준시가에 관한 거, 기준시가 어떻게 일정되느냐는 참고서를 읽어보시고요. 옛날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래 중요하진 않고 참고서를 읽어보시고 364페이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있잖아요. 여기서 좀 수정할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또 추가된 내용도 개정된 내용도 있고 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막판에 12월 달에 개정이 돼서 좀 추가할 내용도 있고 수정할 내용이 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정오표로 알려드릴 거고요. 자,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어떤 게 필요경비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인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제가 간단하게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또 추가적인 얘기 살짝 드리고 이제 장특공제, 중요한 장특공제, 기본공제, 세율 이런 것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